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7회 1310 바이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진원바이오텍의 최석경 담당자입니다. 오늘은 IND 신청을 위한 비임상시험 고려사항 및 준비사항을 주제로 바이오톡 스택의 강성모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강성모 이사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강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오톡스텍에서 사업개발 총괄하고 있는 강성모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IND 제출을 위한 비임상 시험에 대한 디자인 시 고려 사항이나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전반적인 과정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전임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비임상이라는 말을 많이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보통 이제 임상 시험 진행되기 전에 대부분의 저희 이제 비임상 시험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전임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실제 비임상 시험의 절반 이상의 정도는 실제 임상 1, 2, 3상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식 독성 시험 같은 경우나 이제 발암성 시험이나 이제 26주 이상의 장기 독성 시험, 반복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상 1, 2, 3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양리 시험 중에서 동위원소를 이용한 매스 밸런스 스터디 같은 경우도 이제 임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비임상이라는 말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화학물질이나 농약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그 어, 인체 시험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전임상이라는 개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IND 제출을 위한 필수 IND 이네이블링 스터디라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독성 시험들, 그리고 유전 독성 시험, 그리고 안전성 양리 시험 요 세 가지가 IND 제출을 위한 필수 코어 패키지입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실제 임상 1상 1, 2, 3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 독성 시험들, 그리고 생식 독성 시험들, 그리고 이제 발암성 시험들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뒤에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일반 독성 시험, 유전 독성 시험, 안전성 양리 시험이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일반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 일반적으로 이제 약물을 이제 반복 투여 또는 단회 투여해서 나타나는 독성의 양상을 관찰하는 형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설치류 한종, 토끼를 제외한 비설치류 이제 한 종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의 동물에서 독성이 발현되는 양상을 관찰하게 되어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단회 독성 시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DRF라고 하는 용량 결정 시험을 수행합니다. 그거는 이제 본 시험에 진행하기 전에 좀 더 짧은 기간 동안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실제 본 시험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형태의 시험을 수행하는 부분이고, DRF 시험 같은 경우는 반복 시험을 어느 기간 동안 약물을 투여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상이하게 시험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본 시험 기간을 4주로 설정할 경우에는 DRF 기간을 보통 2주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이제 반복 본 시험 같은 경우를 이제 13주로 설정할 경우에는 4주 반복 시험을 이제 DRF 형태로 수행을 합니다. DRF에서는 전반적인 실제 임상병리적인 어떤 독성의 수치와 그리고 이제 일반 증상을 통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나타난 독성의 양상을 확인하고 실제 반복 본 시험에서 여러 가지 엔드 포인트를 두고 나서 이제 실제 독성 용량과 무독성 용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반복 독성 시험할 때는 우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회복군이라는 내용군을 또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복군 같은 경우는 약물의 투약을 중지한 후 이제 동물을 일정 기간 두고 나서 부검을 해가지고 실제 고용량 또는 중용량에서 나타난 독성이 회복성이 있는지 일단 독성의 가역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두는 형태의 이제 군구성이고 보통 이제 대조군하고 이제 고용량에만 그 회복군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가 고용량에서 나타난 그 독성의 양상이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독성 동태군도 추가적으로 이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항약물 항체를 평가하기 위한 군도 추가해서 보통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엔드포인트로서는 저희가 이제 임상 증상, 그리고 체중, 그리고 음수 섭취량, 그리고 이제 식이량, 그리고 안과학적 검사, 그리고 심전도 검사, 그리고 행동 검사, 그리고 임상병리학적인 여러 가지 그 수치 검사들, 혈액학적 검사와 혈액 성학적 검사, 그리고 조직병리학적인 그 평가를 포함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인제 그 무독성 용량을 평가하는 게 일반 독성 시험의 노아일이라고 하는 무독성 용량을 평가하는 게 일반 독성 시험의 수행 목적입니다. 유전 독성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변이원성을 관찰하기 위한 형태, 뮤타제네시티를 평가하기 위한 형태의 목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임즈라고 하는 인제 복기 돌연변이 시험과 크로모조멀 아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염색체 이상 시험, 소액 시험, 이제 마이크로 뉴클리어스 테스트 보통 세 가지 형태가 코어 배터리 인제 시험으로 이제 필수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 뉴클리어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전에 수행을 하면 되지만 보통은 유전 독성의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보통 IND 파일링 이전에 요 세 가지 코어 배터리 시험을 함께 수행을 보통 하십니다. 복귀 유전 변이 시험 같은 경우는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수준에서의 베이스 뮤테이션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이고, 크로모조멀 어브레이션 염색체 이상 시험 같은 경우는 염색체의 구조적인 이상을 관찰하는 시험, 소액 시험 같은 경우는 인비보 내에서의 세포의 분화나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형태의 시험입니다. 면역성 양리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 독성 시험 형태로 이제 수행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리 시험입니다. 그래서 독성이 발현되지 않는 형태의 어떤 무독성 용량과 효능 용량 수배 정도의 용량을 이제 동물한테 투여를 해서 해당 약물이 인제 실제 신체에 있는 바이탈 펑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제 무구속 무마취 상태에서 평가하는 형태의 양리 시험입니다. 우리가 인제 앞서 말씀드린 일반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엔드 포인트에서 동물을 이제 부검해서 여러 가지 조직 병리학적인 평가나 그런 걸 통해서 주요한 무독성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랑 안전성 양리 같은 경우는 이 일반 독성 시험에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미묘한 생체의 기능적인 어떤 변화들,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다 그러면은 심전도의 어떤 변화나 CNS 같은 경우는 인제 어떤 행동의 변화나 이런 부분을 좀 미세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시험 같은 경우는 래트 같은 경우는 FOB, 마우스는 어윈이라는 형태의 다양한 오픈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수행이 되고요. 카디오베스큘라 심혈관계 같은 경우는 비글견에다가 인제 전극을 심어서 이제 원격으로 이제 심전도를 모니터링하고 혈압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의 텔로메터리 에세이를 통해서 시험이 수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인비트로 허그 에세이를 통해서 심장에 있는 이온 채널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시험도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호흡기 시험 같은 경우는 홀바디 챔버 인제 에 들어가 있는 렛들을 이용한 호흡 용적의 변화나 호흡 속도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인제 약물의 호흡기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시험 같은 경우는 다 인제 IND 독성 시험의 필수 항목 중의 하나이고 모두 GLP 형태로 수행이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독성 동태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독성 동태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독성 용량, 노출, 반응 상관관계의 규명이나 그걸 가지고 인체 외삽을 해서 독성 시험의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실제 도징을 했는데 그 도징한 약물이 동물에 적절히 노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타난 반응들이 실제 노출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이제 필수 이제 시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 독성 시험, 반복 독성 시험군에 결합을 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복 시험군에 이제 위성군 형태로 이제 추가해 가지고 보통 시험을 진행합니다. 래트 같은 경우는 인제 교차 체열 형태로 이제 체열을 진행하고, 독 같은 경우는 비글 같은 경우는 본 시험군에서 보통 체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 독성 동태 시험 같은 경우는 PK 시험하고는 좀 수행 목적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독성 동태에서는 노출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독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Cmax를
평가하기 위한 부분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실제 포인트를 PK처럼 뭐 10개, 12개 이상으로 수행하진 않고 보통 6개, 8개 정도의 타임 포인트만을 두고 나서 체열을 진행해서 Cmax와 이제 노출을 대리 지표인 AUC를 중점적으로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를 산출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양리 시험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양리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효능 자료들이 요구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약물의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파마콜로지 스터디가 이제 피보탈 동물 모델에서 이제 1차적으로 요구됩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에드메라고 하는 이제 흡수, 이제 대사, 흡수, 분포, 대사, 이제 제거에 대한 ADME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ND 파일링 단계에서 필요한 에드메 자료는 인비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조멀 스테빌리티, 플라스마 프로테인 바인딩이라고 해서 요거는 보통 간단한 인비트로 시험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인비보 PK 이제 2종의 보통 동물에서 인비보 PK가 필요합니다. 전신 분포에 대한 이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는 IND 파일링 단계에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는 보통 임상 3상 이전에 동위원소 레이블링에서 이제 매스 밸런스 스터디 형태로 지금 수행을 많이 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세포 치료제나 이제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실제 임상 1, 2, 3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체에 대한 노출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전통적인 PK 프로파일 어떤 파라미터나 그런 것 산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잠재적인 동양원성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전신 분포에 대한 부분들을 임상 3상 이전이 아니라 임상 1상 이전에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이제 BBB 페네트레이션이나 CYP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상 이전에 제출돼야 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약물의 특성과 개발하려고 하는 적응증의 목적에 따라서 사전에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 쪽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 같은 경우, 브레인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에는 BBB 페네트레이션이 사전에 확인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그 외에 이제 간 조직을 타겟으로 하거나 간에서의 대사가 굉장히 많이 될 걸로 예상되는 약물 같은 경우는 CIP 이니비션과 CIP 인터랙션 에세이가 임상 1상 이전에 사전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독성 시험, 오늘 금일 말씀드릴 비임상 고려 사항은 주로 이제 독성 시험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비임상 이제 IND 제출이나 독성 시험의 기본적으로 가장 큰 목적 자체는 기본적으로 MRSD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MRSD라고 하면은 이제 Maximum Recommended Starting Dose라 그래서 실제 First in Human Study 임상 1상에서 사람한테 초회로 투여될 형태의 약물 용량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제 요 MRSD라는 거는 비임상 시험을 통해서 설정된 무독성 용량, 노아엘이라고 하는 무독성 용량을 통해서 요 MRSD를 설정하기 때문에 비임상 독성 시험의 가장 큰 목적 자체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무독성 용량을 확인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임상 시험에서 진행되는 거에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독성들을 확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제 어떠한 독성들이 임상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건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타겟 오간들을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독성이 그런 약물을 투약을 중지했을 때 그 독성이 회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독성의 가역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인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독성 시험에서 독성이 나온 것 자체를 굉장히 너무 우려를 하시거나 아니면 독성 시험 설계 자체에서 독성이 나오지 않게 용량을 설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신데 사실은 독성 시험의 목적은 독성을 확인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약물을 개발하고 개발에 대한 디시전을 내리는 데 있어서 효능이 나타나는 용량과 이제 독성이 나타나는 용량 간의 차이가 굉장히 좁거나 흔히 얘기하는 세로토닌 인덱스가 굉장히 좁을 경우에는 이제 개발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GLP 독성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은 독성을 확인함에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을 때 동물종 2종에서 사용을 하도록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제 생물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항체 치료제, 단백질 치료제 같은 생물의약품 같은 경우는 적절한 양리학적인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동물종 1종 이상에서 이제 독성 시험을 수행하면 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험들이 ICH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OECD 가이드라인 상에 있는 프로토콜을 따라서 수행을 보통 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떤 군 구성이나 마리수에 대한 미니멈 리ኳ이어먼트는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다 기본적인 항목으로 스탠다드화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투여 경로나 도진 스케줄 같은 경우는 임상과 거의 유사하게 수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말씀드렸을 GLP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시험을 수행해야 됩니다. GLP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GLP는 Good Laboratory Practice라 그래서 이제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을 의미합니다. GLP라는 부분이 사실 제창된 것은 일전에 이제 이 GLP라는 기준이 없이 시험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비임상 시험 자료들이 로우 데이터 자체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조작 이슈가 발생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GLP라는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GLP 같은 경우는 비임상 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력 구성, 시험을 실제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기준과 인력 관리 기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험 시설, 그리고 장비, 시험 방법들, 전반적인 시험에 관련된 모든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터나 프로시저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규정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비임상 시험, 독성 시험 항목별로 식약처에서 인증을 개별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시험은 이런 GLP 기준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러한 이제 독성 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사전에 고려하고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인제 항상 비임상 시험 관련해서 1차적인 상담을 진행할 때 항상 여쭤보는 것들이 "TPP가 어떻게 되시냐?"라는 것들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히 TPP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은 TPP는 Target Product Profile입니다. 한국말로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목표 제품의 어떤 성능으로 인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TPP 자체는 개발 단계 초기 단계부터 개발이 진행되는 지속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TPP는 한마디로 우리가 목표 제품, 우리가 실제 품목화를 받는 시점에 지향하고 있는 제품의 어떤 스펙, 설명서에 대한 부분을 정보들을 모두 담은 거를 이제 TPP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약품을 허가받을 때 그 의약품의 그 주요한 정보들은 레이블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레이블이라고 하면은 의약품의 그 박스 뒤에 있는 형태의 그 레이블에 포함이 되는데 그 레이블에 담기될 주요 정보들을 사전에 우리가 목표 제품 성능으로 삼고 나서 미리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TPP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약을 하고 있고 TPP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개발 결과나 현재 단계에서 도출한 개발 결과들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품의 성능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그리고 경쟁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기본적인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TPP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레이블에 있는 약물 레이블에 있는 형태의 정보와 거의 유사합니다. 보통 TPP 같은 경우는 이제 acceptable desired로 이제 설정을 해 놓고 저희가 작성을 하고요. desired 같은 경우는 실제 경쟁 제품 대비 좀 더 이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인제 가졌으면 하는 형태의 스펙 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을 해 놓고 acceptabl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minimal requirement 최소한 이 정도는 만족을 해야 된다는 형태의 내용들을 acceptable에 작용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발 과정에서 비임상 임상 개발 과정에서 요 acceptable에 미치지 못하는 형태의 어떤 결과들이 도출했을 때는 보통 개발에 대한 고 노고 디시전을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들 적응증이 어떻고 기전이 어떻고 대상 환자군이 어떻고 치료 기간을 얼마나 할 거면서 투여 공도를 어떻게 할 거고 제형은 어떻고 효용은 어떻게 기본적인 약물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이 TPP 설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임상 시험을 할 때는 이러한 TPP를 바탕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비임상 시험의 수행 목적은 사람한테 투여될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인제 안전성, 세이프티를 구명하기 위함이 그 비임상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에서 수행되는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비임상 시험에 반영이 돼서 이제 비임상 시험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적응증입니다. 당연히 사실 이 개발 초기에 적응증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 벤처 국내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임상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 커머셜 스테이지에서의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에 이런 것들 정보를 국내에서 굉장히 얻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증을 열어 놓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비임상 시험 여러 가지 항목과 그런 것들이 적응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로 개발하냐 아니면 일반적인 대사 질환으로 개발하냐에 따라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비임상 시험 수행 전에 적응증을 구체화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비임상 시험 항목과 디자인들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같은 약물이라도 적응증에 따라서 용법 용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응증을 구체화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레귤레이터의 톡스에 들어오기 전에 필요합니다. 한 가지 물질로 다중 적응증을 우선 오픈해 놓고 나서 굉장히 포괄적인 형태의 비임상 설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용량 설계 부분이나 여러 가지 투여 경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전에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독성 시험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대부분 스크리닝 독성 데이터, 효능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좀 확실한 해당 적응증이 확정되면은 그 적응증에 대한 효능 비임상 시험 동물 수준에서의 효능 데이터를 갖고 있으셔야지 실질적으로 독성 시험의 어떤 용량 설계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독성 시험 용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저희가 안전력이나 이런 세이프티 팩터를 고려해서 설계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에서의 어떤 확실한 유효 용량, 설치류에서의 어떤 확실한 유효 용량이나 임상에서 사람한테 예상되는 형태의 유효 용량을 가지고 계시면은 비임상 시험, 반복 독성 시험에서의 용량 설계에 대한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제 투여 경로 같은 경우는 인제 임상 적응증과 동일한 투여 경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비임상 시험의 목적 자체는 어 그 투여 자체가 이제 의 어떤 feasibility에 대한 부분 확인도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비임상 시험에서 사용하는 투여 경로라 하면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시스테믹 익스포저를 목적으로 하는 투여 경로 같은 경우는 PO, 오랄, 경구 투여, 그리고 피하 투여, 그리고 정맥 투여, 요 세 가지 정도가 스탠다드한 이제 전신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여 방식이고, 그 외에 인제 특수한 클로즈드 캐비티에 투여되는 IBT, 유리체내 투여나 관절광내 투여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은 실제 우리가 동물 시험에 많이 사용하는 IP 투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임사 도성 시험에는 사용되지 않는 투여 공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IP 투여 형태로 실제 임상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해당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동일한 투여 경로가 어려울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체 투여 경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어 그 동물에서 물리적인 공간이 굉장히 적어서 투여가 굉장히 어렵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경로를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큰 동물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에서 관절광내 투여 형태로 독성 시험을 할 경우에 투여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큰 동물 종을 렛들을 이용해서 동물 비임상 시험을 하도록 인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제 국소 투여되는 경태의 신약인 경우에는 전신 익스포저가 될 수 있는 추가 투여 경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제 말씀드렸듯이 전신 노출이 될 수 있는 형태 가능성에 따라서 약물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점안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점안 투여 경로 형태로만 독성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IB 실제 설치류, 비설치류에서
인위적으로 전신 노출을 높여주는 형태의 그 정맥내 투여 경도 형태로 해가지고 독성 시험 자료를 해서 전신 노출에 의한 잠재적인 타겟 오각이나 독성에 대한 영향들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동물종 선택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일반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합성약품 2종을 보통 수행합니다. 설치류 1종과 토끼를 제한 비설치류 1종을 수행을 하고요. 어 기본적으로 충분한 전신 노출이 확보될 수 있는 객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약물이 마이크로조말 스테빌리티를 수행을 사전에 했는데 특별히 특정 동물종의 대사가 너무 빨리 돼 가지고 전신 노출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적절한 대체 동물종을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양리학적인 활성이 있는 동물종 한 종에 대해서만, 한 종 이상에 대해서만 독성 시험을 수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실제 다양한 POC 효능 시험을 통해서 동물종 선택의 근거를 사전에 확보하셔야 되만 합니다. 용량용법 측면에 있어서 어떤 반복 독성 시험의 용량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중고 3개 용량으로 설정을 하고 때에 따라서 4개, 저중, 중고, 고 4개 용량으로 설정을 합니다. 보통 3개 용량으로 설정을 하고요. 단해 독성 시험에서 계략의 치사량을 보통 확인하고 DRF에서 계량의 치사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용량을 좀 확인을 대략적으로 하고 반복 독성 시험 본 시험에서는 최소한 저중고 3개 용량 중에서 하나의 용량에는 독성이 나타나고 하나의 용량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계를 합니다. 한마디로 무독성량을 확인하는 게 반복 독성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량 설계를 합니다. 보통 고용량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해 독성과 DRF를 통해서 설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물질 자체가 독성이 굉장히 없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1개 용량을 설정해서 시험합니다. 보통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는 1000mpk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1000mpk 이상의 고용량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만약 1000mpk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노아엘은 1000mpk 이상이다 라는 형태로 보통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중에서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포 치료제 자체가 어떤 체내에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맥시멈 피지블 도즈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투여 가능한 최대량을 고용량으로 삼아서 독성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여 기간의 관찰 같은 경우는 임상 일상에서의 투여 기간을 얼마큼 확보할 거냐를 바탕으로 비임상 반복 독성 시험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 임상 일상에서 1달 정도를 투여하고 싶을 경우에는 4주 반복 독성 시험 결과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임상에서 3개월 정도 투여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13주 반복 독성 시험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보통 투여 자체는 단해 투여 형태로 시험이 보통 되거나 아니면 2회 정도 투여되지만 실질적으로 체내에서 세포 치료제가 잔존하는 기간들은 훨씬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시험 물질의 체내 잔존을 고려하여 보통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투여 자체는 단해 투여 또는 2회, 3회 또는 투여를 하지만 실제 관찰 기간은 세포가 체내에 잔존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단해 투여 4주 관찰 시험, 단해 투여 후 13주 관찰 시험 이러한 형태로 독성 시험을 보통 수행을 합니다. 투여 횟수나 투여 간격 측면에서는 임상용법과 동일하거나 더 가혹한 조건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경구 투여 시에는 대부분 매일 투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합성의약품 경구 투여 시에는 대부분 24시간 정도의 약물의 95%가 다 체내에 소실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투여를 하는 공격적인 형태로 보통 임상과 유사하게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비임상 시험에서 독성 시험에서 사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비임상 시험 생체 이용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 비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임상 일상에 쓰는 타블렛 형태로 투여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액상으로 만들어진 프리 포뮬레이션 상태로 투여를 합니다. 이러한 프리 포뮬레이션은 약물이 물에 잘 가용화되는 형태는 바로 PBS나 물이나 이런 데 주사 용지에 녹여서 투여를 하고요. 약물이 가용화되지 않은 형태일 경우에는 균질 형탁 형태로 CMC, MC 같은 가용화
그 현탁제를 이용해서 현탁 보조제를 이용해서 이제 균질 현탁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투여를 보통 경구 투여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프리포뮬레이션에 의해서 투여를 했을 경우에 이제 생체 이용률이 낮은 경우, 전신 흡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충분한 체내 약물의 노출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독성 시험의 목적은 약물을 도징을 하고 그거에 의한 약물이 체내에 노출이 돼서 전신 독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약물이 체내에 암만 많은 양을 우리가 약물을 도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노출이 되지 않으면은 독성 시험의 유용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PK 스터디나 프리포뮬레이션 연구를 통해서 약물이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형태의 프리포뮬레이션을 개발하시는 게 사전에 필요하고요. 다만 이 프리포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독성 시험에 사용 가능한 이제 프리포뮬레이션의 어떤 부분인지 부영제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부 저희가 양리 시험이나 PK 시험에 인위적으로 약물을 가용하게 사용하는 형태의 부영제 같은 경우는 독성 시험에서 장기간 투여될 경우에 대조군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의 부영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CRO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영제 적합성 그리고 부영제 스크리닝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제 TPP가 어떻게 어느 정도 갖추셨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면은 앞서 인제 대부분의 비임상에서의 디자인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서 TPP 자체가 준비가 안 되신 고객분들도 있지만 사실 제일 시험하다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인제 CMC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비임상에서 팜톡스, 양리 독성과 CMC는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인제 정말 약을 하나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CMC와 인제 팜톡스는 분리될 수 없는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CMC라고 하면은 요 부분은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에 대한 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내용이 이제 chemistry에 대한 부분이고 manufacturing은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개발하려고 하는 약물 그 원료 의약품과 API와 드러그 프로덕트 완제 의약품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컨트롤은 그 약물 만들어진 약물을 어떻게 그러면 생산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품질 유지를 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CMC에 전반적으로 포함된 내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CMC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ICH에서는 고거를 이제 퀄리티라는 의미로 해서 Q3 모듈에서 그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CMC의 관리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비임상이나 임상에서 실제 우리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비임상 과정에서 만들었던 약물들 그리고 임상에서 만들었던 약물들 그리고 실제 마켓에 출시된 약물들이 일관된 품질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대한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구되는 형태의 자료가 CMC 자료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비임상 시험의 수행 목적 자체가 임상에서 사람한테 투여될 형태의 약물이 안전한가 유효한가를 보기 위해서 수행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임상 시험의 평가에 사용된 약물의 어떤 퀄리티 어트리뷰트와 임상에서 사용될 그 사람한테 투여될 약물의 퀄리티 어트리뷰트가 동일하게 계속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품목 허가 받은 제품 그거를 바탕으로 비임상, 임상을 바탕으로 품목 허가 받은 제품이 실제 시장에 출시되고 나서도 계속 그 당시와 유사한 인제 동일한 품질로 유지되고 사람한테 투여될 수 있는가를 관리하기 위함이 어떤 CMC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CMC에 대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냐?"라는 내용들을 항상 초기 상담할 때 여쭤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MC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 비임상 시험을 할 때 CMC 자료를 구비한 것들이 여러 가지 비임상 시험하는 데 기본적인 참고 자료와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1 차적으로는 비임상 시험을 특히 GLP 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험 물질, 대조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기 그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에 있는 항목을 설명을 드리면은 각 시험에 있어서 시험 물질 또는 대조 물질은 적절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제조 번호, 순도, 조성, 농도 기타 특성들이 식별이 명확히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시험 물질에 대한
COA가 적절히 제공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실제 말씀드렸듯이 비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료 간의 어떤 동질성에 대한 부분들을 추후에 좀 더 규명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자료들이 GLP 독성 시험을 할 때는 항상 첨부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보관 및 시험 조건하에서의 시험 물질과 대조 물질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 보건 조건에 대한 정보도 문서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분석 시험, 조제물 분석 시험이라는 것들이 GLP 독성 시험에는 항상 이제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일반 독성 시험에도 조제물 분석 시험이 하나 따라 붙고요. 유전 독성 시험 개별 시험에도 조제물 분석 시험이 다 따라 붙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비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제 행위가 포함된 모든 시험에는 조제물 분석 시험을 수행해야 됩니다. 조제물 분석 시험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실제 우리 시험계, 비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계 내에 투여가 되는 또는 처리되는 시험 물질 또는 대조 물질의 농도 함량이 실제 우리 목표로 하고 있는 계획서상에 있는 목표 농도로 동일하게 투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형태의 시험이고요. 그 과정에는 당연히 농도 부분도 있고 실제 그 조제된 조제물의 스테이블리티와 균질성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랩에서 효능 시험 같은 걸 많이 할 때는 여러 가지 현탁제로 이제 경국 조제물을 만든 다음에 그걸 5마리, 10마리한테 나눠서 투여를 한다 할 때는 잘 흔들어서 골고루 이제 잘 투여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 상층, 주층, 하층을 따는 과정에서 정말 그게 균질한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초기 연구 단계에서는 보정하지 않고 투여를 하는데 GLP 독성 시험을 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만들어진 조제물이 상층, 중층, 하층을 따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게 균질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보증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이제 안정성, 균질성에 대한 보증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 실제 약물의 함량을 분석하는 분석법 자체에 대한 밸리데이션도 필요합니다. 요러한 이제 조제물 분석을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GLP 독성 시험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분석법을 개발하고 이제 밸리데이션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요 분석법 같은 경우는 보통 스폰서분들이 대부분 제공을 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그 조제물 분석법 같은 경우는 부영제 내의 어떤 그 농도와 안정성, 균질성을 분석하는 것들을 HPLC로 보통 수행을 합니다. 보통 조제물 같은 경우 독성 시험의 조제물은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LC 매스를 분석하지 않고 HPLC로 분석하더라도 매트릭스 이펙트 크게 없이 충분한 감도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HPLC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보통 조제물 분석법 같은 경우는 실제 CMC 개발 과정에서 가지고 계신 함량 분석법을 저희가 차용을 해 가지고 대부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제물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CMC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시고 함량 분석법 한마디 릴리즈 테스트를 수행하실 때 기본적으로 함량 분석법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걸 차용해서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린 독성 동태 시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생체 시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조제물 분석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차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체 시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단백질과 생체 분자들이 방해 매트릭스로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훨씬 더 낮은 농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HPLC로는 정량이 수행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LC-메스 저분자 같은 경우는 LC-메스, 단백질 고분자 같은 경우는 엘라이자를 통해서 정량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스폰서분들께서 PK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분석법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걸 트랜스퍼 해 주시면 되지만 이게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CRO에 이제 분석법 개발 의뢰하셔서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 GLP 독성 시험에 들어오기 전에 이러한 생체 시료 분석법도 자체 개발을 하시든가 아니면 CRO에 의뢰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테빌리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시험 물질 자체에 스테빌리티에 대한 자료들이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조제물 자체, 저희한테 주시는 약물 파우더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생체 치료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혈장 시료, 우리 혈액 실온의 그 약물이 안정한지 잘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펩타이드 같은 이제 제제 같은 경우는 혈액 시료 내에서 보관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빨리 깨지고 분해되기 때문에 실제 생체 시료 분석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전처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형태의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때에 따라서 이것들 자체 때문에 비임상 시험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개발하시는 제제가 이제 펩타이드 제제거나 단백질 의약품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그 생체 시료 내에서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확인을 하고 안정화시킬 형태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시거나 이제 그 CRO와 협의를 통해서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스페시에이션입니다. 결국 GLP 시험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는 시험 물질과 대조 물질에 대한 COA 기본적인 물성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목적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임상에 사용할 시료와 동일 특성의 시험 물질이 비임상에 사용되었다는 부분을 규명하기 위함이 목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제조에 관한 기록, 제조 번호, 순도, 조성, 농도, 기타 특성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는 스펙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보통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어 동질성 근거 제시를 위해서 인제 어떤 그 비임상 COA나 로또 관리를 굉장히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이스에이션 시트 자체만으로 동질성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실제 스펙 시트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단백질의 어떤 역과나 기능 자체를 완전하게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바이오 의약품이나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약물 같은 경우,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 임상 GMP를 시료를 만드는 사이트에서 이제 논 GMP 형태로 파일럿 배치로 받는 비임상 시료를 이제 비임상 시험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 비임상 시험에 사용한 제조 사이트와 임상 시험에 사용된 제조 사이트가 다르다, 공정이 좀 다르다 할 경우에는 그 만들어진 엔드 프로덕트 제품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포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임상 단계에서 대부분 프리 포뮬레이션을 이제 사용을 그 말씀드렸듯이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 이제 임상에서 사용한 완제 포뮬레이션과 프리 포뮬레이션의 차이에 의해서 API의 품질 특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제 비임상 시험이 제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스몰 몰레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상 일상에서는 타블렛 형태로 투여가 되고 인제 비임상에서는 이제 프리 포뮬 액제로 투여를 되는데, 사실은 API 자체의 품질 특성 자체는 액상에 있으나 타블렛 형태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제 예를 들어서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 단백질 치료제 같은 항체 같은 경우는 pH 약물이 그 인제 단백질이 존재하는 어떤 pH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물의 형태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노머와 이제 멀티머의 어떤 레이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백질 자체의 어떤 활성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pH와 pK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여러 가지 버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게 달라질 거에 의한 영향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비임상 시험에 들어올 때 실제 임상 일상에 쓸 완제 포뮬레이션을 가지고 개발하셔서 이제 비임상에 들어오는 거를 권장을 이제 드리고요.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제 동결 제형과 프레시한 그 신선 제형이 굳이 얼려기만 했지 차이가 동일할 거 없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정말 동일하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세포 치료제는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수행했던 케이스들도 만약 개발사에서 인제 동결 제형으로 개발을 하다가 사업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선 제형으로 개발을 바꿔서 하신다 할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런 형태로 부분들을 실제 고려하셔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제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 포뮬레이션이 아니라 완제를 이용해서 비임상 시험 진행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ODF나 ODT 디포 주사나 저만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근데 당연히 인제 저희가 CMC 측면에서 항상 여쭤보는 것들은 이제 스몰 모лек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보통은 이제 균질성과 배치 간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인데,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의약품들, 뭐 예를 들어 나노 형태의 포뮬레이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배치 동질성과 균질성과 동질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배치를 이제 그 생산을 하셔서 인제 그걸 합치든가 아니면은 인제 좀 더 큰 스케일업 공정을 통해서 비임상 생산에 맞는 형태의 그 시료들을 한 번에 생산하셔 가지고 비임상 시험 형태로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보통 이제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멸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정맥 제형 그리고 유전 독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멸균 시료를 저희가 그때 제공을 해 주셔야지만 시험이 수행이 가능하고요. 이제 주사제의 경우에는 멸균 시료 당연히 이제 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스몰 몰레큘은 멸균 자체가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제 특수한 형태의 어떤 제형의 의약품들 굉장히 예를 들어서 미립구 같은 거나 아니면은 어 특정한 포뮬레이션으로 해서 일반적인 고 그 필터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멸균이 어려운 것 같은 경우나 에는 대체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감마 이레디션을 쓸 수 있지만 특정 약물 같은 경우는 감마 이레디션 자체가 약물의 품질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멸균법에 대해서 충분히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멸균에 대한 영양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적절히 멸균된 형태의 시료를 또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러한 걸 바탕으로 저희가 인제 보통 다 인제 품목허가 인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인제 비임상시험 항목 설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앞선 내용도 있지만 인제 품목 부분에서 실제 인허가 부분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품목이라는 거는 어 약물 API의 어떤 종류, 어떤 API를 쓰냐, 그리고 그게 얼마큼 들어가냐 함량, 그리고 그게 어떠한 제형으로 만들어졌고 실제 어떠한 임상에서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을 가지고 사용이 되냐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면은 다른 품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 동일하더라도 완전히 타블렛의 용량이 다르다 그러면 품목이 다른 걸로 실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인제 요러한 이제 품목 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인제 안유심 자료가 들어가고 이제 기시 자료가 들어갑니다. 기시 자료라고 하는 거는 제조나 기준 및 시험 방법, 약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만들어고 품질 시험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시법이고요.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자료는 말 그대로 약물의 특성에 고유한 특성에 관련된 자료들, 약물의 안정성, 물리학적 성질, 그리고 비임상 시험에 관련된 독성 양리학적인 특성, 임상 시험에서의 효능 자료들이 다 인제 안유심,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자료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유심 자료 크게 목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성 자료, 독성, 악리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보통 관심을 많이 가진 비임상 자료는 이제 독성과 악리 작용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독성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들 단해, 반복, 유전, 생식, 발암성, 기타 독성 시험들이 있고 양리 시험은 효력 시험 자료, 그리고 안전성 양리, 그리고 ADME 자료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복합제 같은 경우나 그런 거는 DDI에 관한 자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신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독성 양리 자료를 광범위하게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한테 처음 투여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인체 노출 허가 품목 허가 실제 되었던 제재에서 변형되는 경우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자료만 이제 양리 자료만 일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또 하나 인제 자료 제출 의약품에서 인제 투여 경로가 변경되는 의약품들 같은 경우는 인제 독성 시험의 면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허가받은 품목 허가받은 제품들이 정맥 주사였는데 우리가 허가받을 의약품은 좀 더 그것보다 전신 노출이 낮은 형태의 투여 경로를 개발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양리 시험, PK 시험을 통해 비교 약동 시험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정맥 주사 전신 노출의 독성 시험 정맥 주사 투여 경로의 독성 자료를 이제 면제 근거로 활용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이러한 이제 비임상 시험 저희가 같은 경우는 보통 CTD라고 하는 형태의 국제 공통 기술 문서 형태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여러 가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바이오톡스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저희 3개 계열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제 바이오톡스텍은 GLP 독성 시험을 메인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캐프론 바이오는 양리 시험들, 생체 치료 분석, 이제 비임상, 임상 생체 치료 분석 그리고 인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신 분포 시험 그리고 효능 시험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CRO입니다. 최근에 설립한 키프람 리서치는 영장류 비임상 시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 영장류의 독성 시험과 효능 시험들 그리고 흡입 독성 시험을 인제 제공하는 CRO입니다.
바이오톡스텍이 2000년도 성립해서 2007년도에 상장을 했고 현재 280명 정도의 정규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와 많은 인원들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난 한 20년간 3만 건 이상의 이제 시험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국내 최고 규모의 이제 비임상 CRO입니다. 바이오톡스텍은 저희 2010년도에 OECD 실사 이제 받았고 2015년도에 FDA 실사를 받았습니다. 민간 CRO 중에서는 유일하게 FDA 실사를 받은 저희가 CRO이고 매년 저희의 어떤 비임상 시험 자료들이 EMA와 FDA에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에 최근 5년간 IND 제출 건수는 한 100건, 120건 이상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키프롬바이오는 이제 2011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원래는 SBB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있는 최대 분석 CRO인 스파스와 바이오톡스텍의 조인트 벤처로서 이제 SBB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시즌에 일본 쪽 여러 가지 리소스 인풋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일본 쪽이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서 바이오톡스텍에서 계열 지분을 다 인수하면서 사명을 키프롬바이오로 변경을 했고요. 바이오톡스텍에 있던 양리 부서들이 다 이제 키프롬바이오로 옮겨와서 통합적인 형태의 양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CRO 형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의 문종동에는 이제 고분자 의약품의 분사법 개발하는 연구센터도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프람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에 설립을 해서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건물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9월 7일에 그 영장류 반복 독성 시험에 대한 GLP 인증을 받아서 이제 GLP 독성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양리 시험들, PK 시험들에 관련한 고객들을 국내 고객분들 그리고 북미에 있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규모에서는 글로벌 7위 정도 되는 형태의 대규모 시설이라서 동시에 반복 독성 시험이 36개까지 진행 가능한 형태의 시설입니다. 저희 바이오톡스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한 의약품을 저희 고객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하면서 여러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칼티 최초 승인 제품도 저희가 IND 승인도 저희가 IND 패키징을 다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식약처 기준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고 저희 스폰서나 저희도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했던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마이크론 바이옴 제제의 국내 식약처 최초 승인, FDA 최초 승인도 저희가 다 시험을 했었고, 그 엑소점 제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실험을 많이 했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모달리티 드럭들, DDS 드럭들, 최근에는 이제 ASO나 siRNA 같은 스몰 몰리고 드럭에 대한 부분까지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모달리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임상 시험 캐파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비임상 GLP 독성 시험 자체는 IND 파일링을 위한 인허가 목적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임상 일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임상 사람한테 투여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형태의 어떤 시험이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스크리닝 독성 시험과 효능 시험을 통해서 충분한 이제 실제 임상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적응증 시험 물질 유래 생산 방법에 따라서 비임상 시험 설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CRO와 충분한 그리고 인허가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하시는 것들이 개발의 성패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보통 이제 CMC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간과하시는데 사실은 CMC가 또 굉장히 비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데만이 아니라 실제 임상 1, 2, 3 상을 진행하는 데에서의 성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어떤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형태의 CMC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약 1시간 동안 멋진 강연을 해주신 바이오토스텍의 강성모 이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진행된 세미나는 진원바이오텍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사항을 강성모 이사님께 전달을 드리거나 질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를 참가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혼바이오텍 채널 구독하시면은 매월 진행되는 바이오 관련 세미나 내용을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누르셔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